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 중인 유곡현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여러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60대의 한 여성입니다. 저는 3명의 자녀를 둔 엄마인데 이 아이들이 모두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픈 손가락들이었어요.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그리고 셋째는 또 셋째대로 저를 걱정시키고 가슴 아프게 했었죠. 오늘은 특히 우리 가족에게 큰 걱정거리였던 첫째와 둘째가 겪었던 힘든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제 아이들이 스스로 위로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전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일하며 3남매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은 늘 묵묵히 일하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가족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도와 여러 일을 하며 자식들만큼은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도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지는 않더군요. 첫째와 셋째는 나름대로 잘 자라주었지만 둘째는 어려운 집안 형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둘째는 집안 살림이 싫었는지 자꾸 집 밖으로 나돌고 학교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다니던 둘째는 결국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반항일 줄 알았지만 둘째의 문제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둘째는 친구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사건을 일으키고 소년원에까지 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한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그런 둘째를 붙잡고 말려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둘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갔지만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둘째는 매번 돈을 요구했고 저희는 둘째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고 저희 부부는 어떻게든 둘째를 바로잡아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첫째도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몇 번이고 둘째를 혼냈지만 결국 두 아이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그동안 계속 일을 하며 쌓인 피로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건물 청소를 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떨어졌고 그 사고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리도 부러지고 갈비뼈까지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몸을 많이 혹사시키며 살다 보니 이미 많이 약해져 있어서 회복도 느리더라고요. 우리 셋째 딸이 나중에 이야기해 주기를 사고 당일 병실에서 제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고 했어요. 애들도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평소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지만 그날 병실에서 보인 제 모습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특히 둘째가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병원에서 저와 함께 있었고 병실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늦게 둘째가 찾아왔더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둘째가 그때까지도 그렇게 철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며 실망이 컸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병실에서 둘째가 말한 한마디가 저와 남편을 깜짝 놀라게 했죠. 엄마 아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나게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정신 차리려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살고 돈도 벌어서 엄마 아빠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발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이 말에 저는 가슴이 찡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동안 둘째가 수없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때마다 반성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번에도 그냥 순간적인 후회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둘째는 정말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직업도 없고 매일 친구들과 놀기만 바빴던 둘째가 갑자기 일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날의 다짐을 지키겠다는 듯 둘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공장에 취직한 둘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그저 마음의 변화일 거라고 생각하며 지켜봤지만 첫 월급을 받은 날, 둘째는 그간의 노력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죠. 엄마, 아빠, 이거 첫 월급이에요. 그동안 제가 집에서 사고만 치고 돈도 벌지 못하면서 그나마 벌었던 돈은 죄다 제 유흥비로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엄마, 아빠를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마련했어요. 비록 많진 않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것, 더 많이 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둘째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건넨 것은 지갑과 용돈이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그때까지도 지갑 하나 변변하게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첫째랑 막내가 어릴 때 용돈을 모아서 사준 지갑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갑은 이미 많이 낡고 찢어져 있었는데 둘째는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새 지갑을 선물한 거였어요. 막내딸 말로는 꽤 괜찮은 브랜드 제품이라 비싼 건 아니어도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갑을 선물로 받았을 때 저와 남편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비록 작은 선물이었지만 둘째의 진심이 담긴 그 선물은 그동안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용돈도 둘째가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였죠. 그 순간 저는 우리 둘째가 정말로 성장했음을 느꼈고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둘째는 정신을 차린 지 1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 1년 동안 둘째는 정말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퇴원을 했을 때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는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하고 난 후 항상 저를 케어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둘째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그 변화를 기특하게 생각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아이들 역시 둘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어요. 평소 둘째가 가족들에게 걱정만 끼쳐왔던 터라 그가 이렇게 바뀐 모습에 온 가족이 뿌듯해했죠. 그런 둘째를 보며 저희는 이제 우리 가정에 더 이상 큰 걱정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 다시 돌아온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의 여자친구는 성실해 보였고, 직업도 좋은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차분한 성격의 말도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두말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둘째는 늘 성실하게 행동했고, 우리 부부는 둘째의 성장을 보며 흐뭇해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결혼은 하고 싶어 했지만 결혼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애를 쓰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둘째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결혼하려면 집 문제 말고도 들어갈 돈이 천지일 텐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우리도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그냥 둘째한테 알아서 하라고 한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퇴직금으로 둘째네 집 구하는데 좀 보태줄까 생각 중이야. 첫째나 막내는 나중에 생각하고 말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은 퇴직금을 받아서 작은 가게를 열어 새롭게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둘째를 돕겠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요.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둘째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결국 남편의 퇴직금을 둘째에게 보태주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그 돈을 둘째에게 건넸습니다. 둘째는 그 돈과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고, 둘째는 결혼 후에도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째가 이제 정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갈 거라 믿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둘째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하듯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덤덤하게 말하는 둘째를 보고 저희 부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이혼하겠다고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둘째는 갑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다시 예전처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둘째는 다시 예전처럼 술을 마시고 무기력한 생활로 돌아갔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매일 술에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왜 둘째가 다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고 결혼까지 무사히 했는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고 이렇게 방황하는 건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나마 둘째를 붙잡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말해도 둘째는 전혀 듣질 않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그동안 노력했는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을 텐데도 둘째는 그저 무기력한 상태로 방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가 둘째를 도와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첫째는 늘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였어요. 둘째가 방황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죠. 그동안도 둘째의 여러 문제를 수습해주고 부모 대신 동생을 챙겨준 건 항상 첫째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첫째의 노력으로도 둘째를 되돌리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첫째는 그동안 둘째를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에 이번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정신을 차린 듯 하던 둘째가 다시 망가진 모습을 보자 첫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둘째의 집에 찾아가 정신을 차리라고 호통을 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절 보자마자 저를 끌어안고는 엉엉 울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백현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알고 보니 재수 씨가 바람을 피웠대요. 그런데 그걸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백현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었잖아요. 그 결혼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동생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너무 불쌍해요. 엄마. 첫째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둘째는 그동안 사고를 많이 쳤어도 사실 제일 마음이 약한 아이였거든요. 상처를 잘 받아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만큼 순수한 면도 많았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그 큰 배신감과 상처가 둘째를 다시 무너뜨린 거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첫째는 그날부터 둘째를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둘째네 집에 들러 둘째를 깨우고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했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면서 둘째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애를 썼죠.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첫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둘째는 다시 상심과 우울에서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성실하게 살며 안정된 삶을 다시 찾게 되었죠. 이 모든 게 100% 첫째 덕분이었어요. 둘째도 우리 부모보다 오히려 첫째를 더 의지하면서 지냈어요. 첫째는 동생을 돕느라 자기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죠. 연애는커녕 자기 개인적인 시간도 거의 없이 온 신경을 둘째를 돌보는데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둘째가 다시 회복되자 비로소 첫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그제야 첫째도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째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스튜어디스 출신으로 예쁘고 매사에 차분하면서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원래 성실하게 살면서 약사 자격증도 따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했었죠. 하지만 첫째는 그런 자리를 잘 나가지 않았어요. 어찌나 쑥스러워하는지 소개팅도 몇 번이나 거절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차고 주위에서도 자꾸 결혼 얘기를 하니 결국 소개팅을 나갔고 그렇게 만나게 된 여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금세 서로에게 빠졌어요. 둘은 서로 너무 잘 맞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면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는데 저희 부부는 그 애가 어찌나 살갑고 예쁜지 보고만 있어도 흐뭇했어요. 너무 친근하고 살가워서 금세 우리 가족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사실 둘째의 아내였던 며느리는 처음부터 무뚝뚝하고 살가운 면이 없어서 정이 많이 가지 않았었거든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집 둘째 며느리는 항상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으려 했어요. 뭘 부탁하면 불편한 티를 내며 억지로 하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는 하더군요. 결국에는 제가 가만히 있으라며 말리고 저랑 딸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곤 했어요. 그랬으니 매번 명절이나 집안 모임 후엔 저희 모녀가 진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둘째 며느리는 말수가 적고 정이 붙지 않아서 마음이 늘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첫째가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앉아서 좀 쉬라고 해도 도통말을 듣지 않고 일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요리를 못해도 설거지는 정말 잘하니까 그거라도 하면서 옆에서 배울게요. 제가 어머님께 예쁨 받는 며느리 되고 싶거든요. 백훈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이렇게 살갑고 예쁜 아이가 저희 집 며느리가 된다니 정말 복이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원영아, 너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너 자체로도 충분히 예쁘고 오히려 내가 너한테 고맙다. 우리 백훈이를 네가 선택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정말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기분 좋아요. 사실 제가 요리는 잘 못해도 소고기 묵국 하나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 어머님이 갈비찜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묵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아이 그럴 필요 없는데도.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 어디 우리 원영이가 끓여주는 묵국 한번 맛 좀 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며 예비 며느리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직업이 스튜어디스라서 그런지 항상 단정하고 말하는 태도가 참 고와 보였어요. 특히 남편에게도 늘 정성을 다해 물을 떠다 주고 후식까지 챙겨다 주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요.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복덩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집 큰 며느리로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정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끝나고 그 이후로는 결혼식 날짜도 잡고 식장까지 예약하면서 준비를 착착 진행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 도중에 추석 연휴가 찾아왔고 저희 집에서 가족끼리 보내야 했기에 미리 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시장 한쪽에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시기였지만 저는 단번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예비 며느리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그날 비행이 있어서 집에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분명 그 시간에 시장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녀가 거기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싶어 몇 번을 다시 봤지만 틀림없이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녀 옆에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고 둘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상견례에서 안사돈의 얼굴을 이미 봤던 터라 그 중년 여성이 안사돈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저는 그들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조용히 뒤따라가며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특히 예비 며느리인 원영이가 그 중년 여성에게 어머님이라 부르는 장면을 목격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엔 뭐 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엔 전 부칠게요. 요즘 시장에서 파는 전도 맛있다고 하니까 힘들게 부치지 말고 사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제가 다른 음식은 맛있게 해볼게요. 어머님, 저기 갈치 좀 보세요. 아주 실하네요. 저희 이번에 갈치도 사다가 구워 먹을까요? 제가 고기 부위도 골라올게요. 명절에는 고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 모든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예비 며느리의 행동 또한 너무나 살가웠습니다. 그녀가 그 여성에게 하는 행동과 말투는 마치 저와 대할 때와 같은 방식이었어요. 그 중년 여성을 진짜 시어머니처럼 챙기는 모습에 저는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 예비 며느리가 제 아들 백훈의 신부감이 맞다면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요. 모든 상황을 납득하려고 머리를 굴려봤지만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혼란만 커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직접 물어봐야겠다. 그냥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녀에게 직접 묻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뒤로 다가가서 원영이의 어깨를 툭 치며 그 여자의 반응을 지켜봤죠. 원영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 순간 원영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며 무의식적으로 어머님이라는 말을 내뱉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도 당황한 것 같았고 저는 더 이상 묵묵히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원영이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서려 있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저를 보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라니? 너 지금 누구한테 어머님이라고 한 거야? 이 여자 누구야? 친구 어머니야? 원영이는 그 질문에 당황한 듯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머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물었죠. 원영아, 나도 묻고 싶다. 너가 이분한테 어머님이라고 불렀잖아. 이분이 누구야? 사돈은 아니신 것 같은데. 무슨 관계인지 똑바로 설명 좀 해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나서서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며느리한테 그러세요? 당신 누구시길래 우리 며느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아는 척이냐고요? 순간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라고, 내 예비 며느리인데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보세요. 원영이는 곧 내 며느리가 될 애예요. 내 예비 며느리라고요. 뭐라고? 당신이 뭘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얘는 내 며느리야. 내 아들이랑 이미 결혼한 내 며느리라고.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싶었죠.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점점 더 흥분하더니 갑자기 제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방으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가만히 맞고 있을 수는 없었죠. 저도 맞받아치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그렇게 시장 한복판에서 싸움이 벌어지니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원영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 둘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하시고 진정 좀 하세요. 이러다가 경찰까지 오겠어요. 원영이는 안간힘을 쓰며 우리 둘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제서야 중년 여자는 제 머리채를 놓았고 저 역시 손을 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중년 여자가 그 순간부터 원영이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너, 이년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낌새가 이상했어. 내가 너를 두고 보고 있었는데 결국 뒤에서 이런 짓을 벌였구나. 도대체 내 아들 냅두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꽃뱀 같은 게. 그 여자는 원영을 향해 독서를 퍼부으며 몰아세웠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녀를 질타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한테 재산도 안 물려준 거야. 너 같은 여우를 믿을 수가 없었거든. 네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진즉에 알았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마음먹은 거라고.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한 거지? 내가 결혼 전에 약속한 재산을 안 준다고 하니까 혼인신고도 안 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생각만 했던 거잖아.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원영이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 중년 여성의 말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원영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도대체 원영이가 왜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원영아, 이게 다 사실이니? 너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왜 그걸 우리한테 말 안 했니? 저는 충격에 휩싸여 원영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중년 여자는 계속해서 원영이를 몰아붙이며 분노를 쏟아냈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온 대화를 통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점점 대화의 흐름 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야, 대답해봐. 내가 틀린 말했어? 너 우리 집이 돈 많은 거 보고 접근한 거잖아. 며느리로 받아뒀더니만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네,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 결혼 전에 약속하신 것들 중에 하나라도 지킨 게 있으세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우리 집에 1억까지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니까 약속은커녕 저를 한 애처럼 대하셨죠. 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참고 살아야 하나요? 그냥 무작정 혼인신고해버렸으면 제 인생 망치는 거였어요. 다행히 눈치채고 미리 대비한 거예요. 그리고 저 꼬시려고 외제차 주신 건 어머님이셨잖아요. 뭐야? 너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이제 뭐 막 나가겠다는 거야? 네, 이제 더는 참지 않으려고요.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고 저를 마치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돈 많은 집이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장가 못 갈 노총각을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 거잖아요. 이제 이혼할 준비 다 했어요. 그 외제차. 그거라도 내가 그동안 당신 집에서 당한 수모들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뭐 아쉽진 않네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다 했냐고? 네, 다 했어요.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저는 이 집안에서 살 수 없어요. 이제 다신 보고 싶지도 않네요. 사실 결혼식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결국 더러워서라도 이 집안의 며느리 노릇은 못하겠네요. 그녀는 말 그대로 악에 받쳐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숨죽이며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까지도 순간적으로 오금이 저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녀의 말에서 느껴진 그 깊은 분노와 절망은 마치 오랫동안 쌓여왔던 억울함과 좌절의 폭발 같았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상황을 종합해보니 이 집안은 사업을 하는 부유한 가정이었고 결혼할 때 약속한 것들이 많았어요. 외제차도 사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며느리 집안에 1억까지 주겠다고 했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약속들은 모두 흐지부지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시댁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댁에서는 그녀를 종처럼 부리며 힘들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 집안을 벗어나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조용히 이 상황을 정리하고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저로서는 이 예비 며느리에게 그런 꿍꿍이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둘째 며느리에게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거든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잖아요. 이런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혼 전에 미리 모든 준비를 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제 아들 둘 다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등본까지 다 떼어 서로 확인을 시켰죠. 상견례 전에 미리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는 걸 확인하고 저는 그녀를 믿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예비 며느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충격적이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 나름대로의 사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첫 결혼이 억지로 했던 결혼이었고 그 집안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고 다시 돈 때문에 배신하는 건 정말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의 범주를 넘어선 일이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아예 잊고 대화를 나누는 그 두 사람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돈으로 사람을 꼬셔서 결혼을 하든 그 돈 때문에 배신을 하든 내 눈에는 둘 다 똑같이 끔찍해 보인다. 니들끼리 알아서 정리해. 석원영, 넌 두고 보자. 내 아들에게 감히 피눈물 나게 하다니. 내 아들을 속이고 우리 집안을 넘보려고 했어? 우리 집이 돈은 없어도 이렇게 더럽게 살지는 않았다. 너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복수할 테니까. 저는 이미 한 번 둘째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치가 떨리는데 이제 첫째 예비 며느리까지 이런 일을 벌이니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바람난 아내 때문에 방황하고 고통받던 끔찍한 시간이 다시 머릿속을 스치면서 이제 첫째 아들마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밀려왔죠. 첫째 아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준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가 얼마나 무너져 내릴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남편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매우 답답해했어요. 우리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이 계속됐죠. 그러던 중 그날 시장에서 저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려보낸 예비 며느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가 왜 전화했는지 궁금하면서도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어요. 전화를 받자 그녀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청했죠. 저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하고 그녀와 약속을 잡아 나갔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녀는 눈물 맺힌 눈으로 진심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 전 결혼은 정말 돈이 필요해서 한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백훈 씨와의 결혼은 다릅니다. 제가 백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결혼했던 남자는 정말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더러워서 여자들이 다 피했어요. 그래서 50살이 다 되어 가도록 결혼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그 집에서 저한테 엄청난 제안을 했어요. 그 집 아들이랑 결혼만 해주면 강남에 집도 주고 외제차도 주고 저희 집에 1억까지 준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스튜어디스로 일하면서는 그런 걸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혹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그 약속이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몰라서요. 그러다가 그들이 약속을 다시 지키겠다고 하면서 외제차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차 하나만 가지고 그 집에서 나올 생각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 그 집에서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그 따뜻함이 정말 잊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평생 잘할게요. 백훈 씨 없으면 저 정말 살 수 없어요. 그녀는 간절하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동안 당했던 배신감이 너무 깊어서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백훈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백훈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데요. 어머님도 저를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세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간절히 매달렸지만 저는 여전히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그 사실을 바로 말하지 못한 건 오로지 그가 받을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그 진실을 알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죠.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말할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그건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절대 예비 며느리를 용서할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난 너를 용서할 생각 없어. 너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구나. 어떻게 아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이혼한 것도 속이는 건 나쁜데 넌 심지어 이혼도 안 하고 내 아들과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잖아. 하늘이 도와서 이 일이 드러났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제 다신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저는 그 말을 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며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예의 바르고 조용했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 할망구가 더럽게 따지네. 당신 아들도 나이 많잖아? 그 나이까지 장가도 못 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완전 쑥맥이던데 내가 구제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당신은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눈 딱 감고 날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당신 아들이 상처받을 일도 없잖아. 약사라고 해서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 그마저도 아니네? 나도 김셀판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더 짜증나네. 당신 아들 계속 노총각으로 늙어 죽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랑 결혼시켜. 그녀의 태도가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는 그녀 얼굴에 물을 확 뿌렸습니다. 그제야 화가 제대로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아들을 들먹여? 내 아들이 총각으로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 같은 거머리 같은 애랑은 절대로 결혼 못 시켜. 네가 날 아주 우습게 봤구나. 두고 봐라. 내가 오늘 너의 태도를 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봐줄 것도 없다.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얼굴이 물에 흠뻑 젖은 채 당황한 얼굴로 서 있는 그녀를 뒤로 하고 단호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감추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죠. 역시나 첫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 표정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나 아픈데 아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됐어.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 그 여자 때문에 네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 애초부터 네가 약사인 걸 알고 접근한 거야. 다 계획된 일이었다고. 내가 그날 시장에서 그걸 발견해서 다행이지. 오히려 너 인생 구제된 거라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정말 다행인 거야.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저는 어떻게든 첫째를 위로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에게는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군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주 의외의 인물이 나섰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그 인물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둘째 아들이었죠. 엄마, 이건 내가 해결할게요. 감히 우리 형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다니. 절대로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만 믿어요. 형, 내가 복수해줄게. 안 그래도 내 아내와 관련된 일로 억울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형 대신 복수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든든한 인물은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전에 형이 자신을 힘들 때 일으켜준 경험이 있었고 그 덕에 형제애가 더 깊어졌기에 형을 건드린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는 둘째의 결단에 지지를 보냈고 그 이후로 둘째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둘째는 그 여자가 스스로 말한 직장이 맞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스튜어디스라고 했지만 결혼까지 사기친 사람이 직장도 속이지 않았을 거라며 철저하게 조사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녀가 스튜어디스인 건 맞았지만 다니고 있는 항공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형 항공사에 다닌다고 했지만 둘째가 조사해보니 그녀는 외국의 저가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녀가
등본에 적어 놓은 본가 주소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 주소는 그녀의 지인의 집이었고 주소만 옮겨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더 알아보니 그녀의 부모님은 사실 가난했고 생활도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을 속이고 가짜 부모님을 대동했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우리 모두는 어안이 벙벙했고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둘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대로 우리 가족에게 보고했고, 첫째는 예비 신부의 실체를 하나씩 알아가며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둘째는 이렇게까지 속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가장 먼저 사기죄로 그녀를 신고했어요. 신고 절차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내 아들을 꼬드겨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가져갔고 그 외에도 명품 가방, 신발, 옷 등을 사달라고 하며 모두 받아 챙겼거든요. 결국 그녀는 사기죄로 신고를 당했고 경찰서에 여러 번 불려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항공사에 매일같이 민원 전화를 넣으며 그녀의 행동을 알렸죠. 하루에도 수십 통씩 민원을 넣으면서 둘째는 그 항공사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도 채용한 건가요? 그런 사람이 승객을 상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 항공사 절대로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승객들에게 또다시 사기를 치면 그때는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걸 감당할 각오가 되셨나요? 당장 해고하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압박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린 걸 느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말투는 이전과는 다르게 사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내는 여전히 뻔뻔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평생 돈 없이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사기라뇨. 그게 어떻게 사기예요? 제발 신고한 곳 취소해 주세요. 저 직장에서도 잘렸어요. 이제 갈 곳도 없다고요. 왜 제 인생을 망치세요? 당신들이 뭔데? 그녀의 말은 마치 용서를 구하는 척하면서도 진정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는 억울함만 가득한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악에 바친 목소리로 계속 변명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힐 뿐이었죠. 그때 평소 조용하던 첫째가 갑자기 나타나 통쾌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첫째는 아무 말도 없이 커다란 물통에 물을 잔뜩 받아 들고 와서는 그녀의 머리 위에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머리에서 쏟아져 내리자 그제야 놀란 얼굴을 한 그녀를 향해 첫째가 소리쳤습니다. 야! 어디서 나타나선 어머님이라고 부르냐? 누가 네 도련님이야? 넌 이제 끝이야. 네 인생 망친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기꾼으로 살아. 우리 집안은 절대로 합의해줄 생각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합의를 원해. 그럼 내가 너한테 썼던 돈 전부 다 가져와. 네가 내 돈과 시간을 쏟아먹었으니 그 모든 정성까지 다 보상받기 전에는 절대 합의 없다. 그리고 다시 여기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물로 안 끝날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해서 스토킹, 주거침입 다 엮어서 고소할 거니까 다시는 오지 마. 네 더러운 얼굴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첫째가 이 말을 하며 그 여자를 밀쳐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딸이 박수를 치며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빠 진짜 멋있다. 진짜 속 시원해. 제대로 당했네. 이럴 때 소금이라도 뿌렸어야 하는 건데. 아우 너무 아깝다. 그 물에 소금 풀었으면 딱이었을 텐데.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집 앞에 소금 뿌려야겠어. 딸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통쾌했고 우리 모두도 첫째의 용감한 복수의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씩 극복해 가기 시작했죠. 그의 단호한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도 위안이 되었고
특히 그 여자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녀의 이 일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전 남편 쪽에서도 사기 결혼을 저질렀고 그 집안에서도 결국 신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실혼 상태였던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고 했던 걸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 집에서도 그녀를 사기꾼으로 신고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이중으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여자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죗값을 치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벌을 덜 받기 위해 제 아들에게 2천만 원과 그동안 받아갔던 명품들을 전부 금액으로 돌려줘야만 했어요. 그렇게 그 여자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고 우리 가족도 마침내 그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금전적으로 입었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그 여자가 법적으로도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는 생각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다 지나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가족에게도 평온이 찾아왔죠. 그 일이 벌써 3년 전의 일인데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가족은 큰 기쁨을 맞이했어요. 막내딸을 시작으로 둘째와 첫째까지 차례로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모두 결혼이 조금 늦긴 했지만 그만큼 각자의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야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특히 첫째와 둘째는 그동안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죠. 첫째는 예비 신부에게 큰 상처를 입었고 둘째도 그간의 일들로 인해 한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그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는 재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었지만 새로 다니게 된 직장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둘째는 다시 행복을 찾았고 결국 그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와 오랜 우정을 기반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그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한동안 결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 집안에 행복한 소식들이 연달아 이어지니 저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내딸은 벌써 아들을 낳아 지금 2살짜리 손주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와 첫째도 현재 임신 중이라 아마 내년쯤이면 두 아이가 동갑내기로 태어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사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손주들이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벅찬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우리 부부를 위해 작은 가게 하나를 내줬어요. 남편은 그동안 청소 일을 해오면서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 다행히 일도 잘 풀려서 우리 부부는 이제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청소업체 일이 잘 되다 보니 경제적인 걱정도 어느 정도 덜어졌고 노년의 삶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각자 힘든 시기를 지나오면서 마음 고생도 많이 했고 저와 남편 역시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한때는 힘든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좋은 시기가 찾아왔죠.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힘들 때는 힘든 시기가 있고, 좋을 때는 좋은 시기가 있다.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정말 제 삶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면서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쓴 이유도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분명히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유곡현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유곡현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유곡현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유곡현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